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가고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생활은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긋불긋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갖고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 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 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튀어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요.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튀었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지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지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2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2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역 분당이 나와요. 천당역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역 분당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예요.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이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거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 거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정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정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정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은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냐,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지금 놓으면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난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째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 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 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본당 신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에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리포 생태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금을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2가마를 띄웠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억이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메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에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C가. 그래갖고 막 임신 1달, 2달, 막 10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C가 이만해진 거야. C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하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 갖다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1살, 2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어.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거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1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10,000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0,000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 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 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해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영혼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프레벨이나 썸머힐이나 삐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1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 숫자나 언어를 인지하는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6살 때부터 좌뇌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의 엄마들이 영세 교육을 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해요. 교육비 얼마? 350만 원짜리 교육비를 들여서 전부 다 350만 원 애한테 그냥 영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95%는 이미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영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5살 때 돼갖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 5년 동안 공부했으니 애가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는 글자가 없어. 그냥 쫙쫙 읽어대.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 그럼 내 걔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걔 인생은 쫑난 거예요. 걔 인생은.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갖고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5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 아들 의사 될 거라고, 변호사 될 거라고, 판검사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가 생긴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5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야.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 안 듣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 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 새끼 어서 엄마 때리는데 피하느냐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어요.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우유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뭐 5살 6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로 바뀌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나쁜 세대가 대학생이 제일 나빠요.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식 놓치는 거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부님, 내 아이는 너무 똑똑해요. 아주 착해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해갖고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간 자식도 사실은 별로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가갖고 얘가
졸업을 해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출근을 했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일수록요, 잘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에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 옆에 초막을 져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 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자식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도 안 끄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나눠놓고 지금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고래희,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 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70이 됐는데요, 아줌마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에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되신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에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예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럼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 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노 갈등, 늙은 부모와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한 거예요.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700명이에요. 100살 이상.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뭐 며느리, 또 50 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60세 이상이 뭐 65세 이상이 540만 명, 54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땐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제 10년, 20년만 하면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늙어서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할머니는 정말로 정신없는 할머니예요.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저녁 먹고 화도 안 났어. 화도 안 나고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자모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냥 그 자모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웃으면은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 어떻게 연필로 막 위로 그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네, 위로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텔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냥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 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갖고 밤에 깜깜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소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 사실 30년 동안 까맣게 까먹고 누구한테 30년 동안 미쳐 있어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자식 키우느냐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성주순례도 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 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 있다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야? 강연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의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갖춰야 할 태도를 정리해드리면 노후에 끌리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쓴 것만 내 재산임을 아는 사람. 신부님은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고 안 쓴 건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억척스럽게 모으기만 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노후에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기쁘게 쓰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여유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1+1은이라고 믿는 담백한 사람. 노후에 사기를 당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 자식의 성적이나 성공을 내 행복으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부님은 자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면 결국 사이가 멀어지고 소통불능의 노후를 맞이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넷째, 남편 아내와 화목한 사람. 노후에 결국 옆에 남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자식에게만 미쳐 있다가 노후에 배우자와 어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 안정감 있는 매력을 풍깁니다. 반면 노후에 인기 없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 고모의 유산이나 부모의 재산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고 인상도 어두워집니다. 둘째, 불평불만과 어두운 표정을 짓는 사람.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이 처지는데 마음까지 어두우면 자식조차 무서워하는 노인이 됩니다. 셋째, 과거에 대통령 꿈에 갇힌 부모.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대치로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들어도 친구가 많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60대, 70대가 되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약속은 몇 주 전부터 잡아야 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급격하게 외로워집니다. 명절에나 자식들 얼굴 보는 게 전부가 되어버리죠.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20년간 노인 심리학을 연구한 교수님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밝혀진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김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세이신 김할아버지는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시면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죠. 노인정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들도 할아버지만 보면 반갑게 맞이하시고요. 처음엔 저도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신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은퇴하신 분이셨죠? 그럼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6개월간 관찰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산책하시는 모습을 따라가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셨어요. 요즘 야간 근무 많으시죠?
힘드시겠어요.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봐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났죠. 조금 더 걸어가니 쓰레기를 버리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아유, 무거운 거 들고 가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그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동네 빵집에 들어가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고생이시네요. 요즘 빵 만드느라 손목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빵집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다고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일주일 전에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듣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작은 고민, 작은 아픔, 작은 기쁨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노후에 인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진짜 경청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뭐야,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노년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과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경청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 인지 능력, 심지어 수명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경청과 가짜 경청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저 얘기 끝나면 내가 이 얘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혹은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비슷한 자기 경험이 떠오르면 바로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거?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나는 말이야. 이렇게 드는 순간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자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상대방 말에 25%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기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젊을 때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있고 업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자녀 교육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진짜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만이 주변에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김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다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그러지 못했어요. 항상 바빴고 내일이 중요했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었지. 근데 60살 되던 해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얼마나 되나 하고요.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나는 별일 아니야 라고 했고 아내가 기쁜 일을 얘기할 때 나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아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자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자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인기는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였어요. 사람들은 진심을 느낍니다. 테크닉으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건 완전히 다르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후회를 통해 진짜 경청을 배우신 거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경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눈을 봐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화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혹은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죠. 이건 상대방에게 너의 이야기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김할아버지를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할아버지의 시선은 오롯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세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사람 하나뿐인 것처럼 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중간에 끊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아, 그거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끊는 순간 대화는 망가집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이게 중요해요.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절대 상대방 말을 끊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낼 때까지, 심지어 침묵이 흘러도 기다리세요. 그 침묵조차도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세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 지난번에 손주 생일 파티 한다고 하셨는데 잘 됐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세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 들었구나. 나를 신경 쓰는구나. 라고 느낌. 요즘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둘 수도 있죠. 김아주머니 손주 생일 5월 10일 이렇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네 번째는 공감하는 겁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거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들끼리의 대화에서는 더욱 그래요. 이미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문하듯이 묻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진짜 관심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어보면 질문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억지로 만든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이에요.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그냥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렸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25%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많아지죠. 식사 약속도 생기고 산책도 함께하고 여행도 가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신체를 움직이게 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노인들은 점점 더 활동이 줄어들고 뇌 자극도 줄어들고 건강도 나빠지죠. 결국 경청 능력은 단순히 인기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인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박할머니는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자식들도 잘 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빨리 가려고 했죠. 처음엔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눠보고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대화할 때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을 이런 식이었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할 말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하면 피곤했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항상 할머니의 이야기만 들어야 했고 할머니의 조언만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예의상 맞장구를 쳐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나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안 찾아오지? 하지만 문제는 좋은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느냐였던 겁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5분간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조언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처음엔 뭔 소리냐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 옆집 아주머니랑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즐거웠어. 아주머니가 손주 얘기를 하길래 내가 끊지 않고 계속 들어봤거든.
그리고 손주가 요즘 뭘 제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막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헤어지면서 할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얘기를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그날의 경험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 조언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였다는 걸요. 그 후로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자주 찾게 됐고 할머니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지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경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온 만큼 할 이야기도 많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 사람 주변에는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잘 듣는가가 인기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했더니 이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말을 30%,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70%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자기 말이 70%, 듣는 시간이 30%였대요. 정확히 반대였던 거죠. 이 비율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인기 있는 그룹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5번의 사회적 접촉이 있었고 고립된 그룹은 일주일에 3번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타이머를 켜보세요. 자기가 말한 시간과 상대방이 말한 시간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둘째, 3초 룰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을 끝냈다고 생각될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를 기다리는 겁니다. 3초가 짧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해보면 꽤 깁니다. 하지만 이 3초 동안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상대방이 추가로 할 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잠깐 쉬었다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둘째,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거죠. 셋째, 대화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만난 사람, 날짜, 그 사람이 한 중요한 이야기를 간단히 적는 겁니다. 김이모, 5월 3일 손주대학 입학 준비 중, 걱정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이 노트를 보고 저번에 손주 대학 입학 준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넷째, 조언 금지의 날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절대 조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뭘 얘기해도 그렇구나, 힘들겠다, 기쁘겠네, 이렇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겁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조언을 하지 않아도 대화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만족해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섯째,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 신문하듯이 연달아 묻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인데 이걸 어떻게 해? 걱정 마세요. 경청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과묵한 편이야. 그래서 오히려 듣는 게 더 편했지.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짧아도 진심이 담긴 반응 하나가 긴 조언 10개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제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이 할아버지는 정말 말수가 적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할아버지는 듣는 자세가 남다르십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짧은 반응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반응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진심 어린 공감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년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유머러스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학교에서는 발표를 잘해야 칭찬받고 직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야 인정받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가르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세계는 다릅니다. 더 이상 가르칠 학생도 없고 지시할 부하 직원도 없고 훈계할 어린 자녀도 없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른들이죠. 이 상황에서 계속 가르치려 들거나 조언하려 들거나 자기 경험담만 늘어놓는다면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당신을 찾게 됩니다. 캐나다의 노년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6주간 경청 훈련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청훈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였죠. 그것도 단순했습니다. 한 사람이 10분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끊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을 바꿔서 반복하고요. 6주가 끝난 후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청훈련을 받은 그룹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60% 증가했고 우울감은 45%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까지 개선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했을 뿐인데 신체 건강까지 좋아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경청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좋아졌고 그 결과 외출도 많아지고 활동도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결국 경청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능력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경청을 어려워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중심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랑 어떤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빠른 문제 해결 욕구입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많은 노년층일수록 이 경향이 강해요.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셋째,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화 중 침묵이 흐르면 불편해서 빨리 뭔가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소통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요.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그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넷째, 평가하려는 습관입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청의 핵심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김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경청을 배우면서 가장 놀란 건 말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야.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길 바라는 거더라고.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자식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냥 힘드시겠어요 라고만 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 말을 들어주셔서 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해결사가 아니라 청중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비단 노년층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통하는 진리예요. 하지만 특히 노년기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각자 바쁘니까 대충 넘어가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업무적으로 만나야 하고 자녀 문제로 모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매력만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억지로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양원이나 경로당에서 인기 있는 노인들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건강 상태, 경제력, 학력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식사 시간에도 산책할 때도 프로그램 활동 중에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대로 고립된 노인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불평불만이 많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80세에 처음 경청을 배우기 시작하셨지만 6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즉,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기. 딱 이것만요. 내일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상대방 말을 중간에 끊지 않기. 올해는 또 하나 추가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하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갑자기 경청을 잘하려고 하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감정이 더 많이 실려 있어서 객관적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웃이나 지인들부터 연습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동네 마트 주인, 공원에서 마주친 지인, 이런 분들과의 짧은 대화부터 경청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데 오늘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쓸 게 없었대. 자기가 한 말만 기억나고 남이 한 말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려고 의식하니까 대화할 때 더 집중해서 듣게 되더래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일기장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경청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다 보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 문제 해결 방법, 인생관을 접하게 되니까요.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는 게 정말 적다는 걸 알아.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이 쌓여가. 누군가 문제를 얘기하면 아, 저번에 김 아저씨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지 하고 떠올라.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도 진심이 없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반대로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달됩니다. 김할아버지가 인기 있는 진짜 이유는 테크닉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대화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마치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대하세요. 내일은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귀한 시간을 자기 이야기만 하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데 쓸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년에 인기 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될 필요도, 유명해질 필요도, 특별한 재능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 됐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전화가 자주 울리고 약속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